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까지 오랜 세월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시사도 계속 섭렵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언론 준비하는 입시생 때부터 중요하잖아요.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죠.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저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 교양을 하려고 하는 PD는 물론 이제 PD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저희끼리는 뭐냐면 한 그룹을 아티스트로 나누고 한 그룹을 저널리스트로 나누는데 그렇죠. 아티스트는 예능이나 드라마, 소위 말하는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을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티스트라고 그러고 저널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쭉 우리가 얘기했던 시사 다큐를 하는 사람들을 저널리스트라고 보면 저는 기자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저널리스트를 지향하는 PD는 저는 신문을 손에서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그것도 오랫동안 이제 장기간 봐야 된다고 저는 권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뉴스라는 건 모바일에서 보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모바일로만 쭉쭉쭉 검색하고 물론 일상생활을 해가는 우리 정보는 모바일로 충분하죠. 그렇지만 내가 저널리스트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신문에는 단신 기사도 있지만 칼럼도 있고요. 사설도 있고 다양한 의견란들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다양한 의견과 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안목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에서 보는 우리가 단신 뉴스를 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어도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PD라면 신문은 꼭 보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고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또 저널리스트의 중요한 게 그 균형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보와 보수를 같이 보라. 그러니까 저는 굳이 뭐 특정 회사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을 계속 같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일한 사실일지라도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은 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조선일보는 자본가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이 두 주체를 서로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이제 두 신문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PD라면 진보와 보수 매체를 같이 보고 균형 있게 보고 꼭 신문을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또 PDF도 신문 그대로의 그 아웃레이라고 할까요? 그 편집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젊은 분들은 PDF로 신문을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채용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관통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문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고 그거는 뭐 논술이든 기사든 아니면 기획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좀 노하우 없을까요? 근데 나중에 그냥 홍 기자한테 다시 역으로 제가 묻고 싶은데 요즘에 듣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들어온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뭐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냐면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KBS만 놓고 보면 다른 이제 방송사도 약간 다르진 않는데요. 그 시대별로 이렇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서 방점이 좀 달랐어요. 예전에 한동안은 영어에다가 우리가 방점을 두고 뽑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제화 시대고 영어가 필수 조건이고 그래서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뽑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이렇게 아버지 잘 만났거나 약간 부잣집 아들 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외국 경험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어렸을 때부터 개인 과외든 뭐든 이제 집중 과외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는 이제 속된 말로 강남 쪽에서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강남 쪽에서 나고 자라고 그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소수자들, 약자들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 리포트에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저기 어디 뭐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외곽지대 변두리 시내버스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뉴스에서 빠진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너무 강남 중심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저희가 방향선회를 한 게 영어에 가점을 두면 안 되고 국어에 가점을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국어 뭐 또 글쓰기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점을 두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제 채용 관련은 홍 기자가 훨씬 젊고 최근에 동향을 잘 알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신입이나 경력을 뽑는데 어떤 특징들이 필요하고 어떤 자질이 필요해요? 제가 2010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채용의 큰 틀은 많이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논수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논제가 주어지면 논제를 파악하는 그 분석력이 중요할 것이고, 그 시험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사전 공부가 또 기반이 돼야 정해진 시간에 압축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었던 기억입니다. 압축적인 글쓰기가 사실은 언론인의 문법이거든요. 저희는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도 그것을 빠르게 이해해서 다양한 시청자들이 알아듣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그 글쓰기를 사실은 제한된 시간 안에 평가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인들이 평소에 어떻게 글을 쓰고 말을 많이 하는지 그 문법을 좀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사 이슈에 대한 파악력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휴머니즘에 기반한 이해도가 있어야 좋은 글쓰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기사와 프로그램에 묻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글쓰기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최근 정보는 아닌데 몇 년 전에 한번, 그러니까 기자도 글쓰기가 중요하고 PD도 글쓰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문제는 완전히 다르죠. 묻는 초점은 다르죠. 몇 년 전에 문제를 제가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 해에 보면 예를 들어 기자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뭐 이렇게 FTA가 봉천동 슈퍼마켓 주인한테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FTA와 한국의 한 개인을 이제 연결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까 홍 기자가 얘기한 이 시사 정보와 시사를 파악하는 능력과 글쓰기와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PD한테 주어진 논제는 숫자 0이었어요. 그러니까 0을 가지고 자기가 글을 쓰는 거예요. 0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상상력 얘기를 했는데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0을 가지고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누구는 숫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회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답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기자처럼 논제를 보는 것도 아니고, 0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얘는 이런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이렇게 또 글로 아주 이렇게 구수하게 잘 담아냈네. 이런 이제 상상력이나 글쓰기를 갖고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글쓰기지만 기자와 PD한테 묻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그러네요. 초점이 다른 거죠. 뽑는 초점이. 그래서 그 글쓰기의 과정을 또 통과를 하면 면접이라는 또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면접에 임하는 것도 또 언론 준비생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또 모 방송국의 면접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조언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PD들은 아무래도 실무 면접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안을 예를 들면 하나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들어온 후배들 보니까 그룹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수십 개의 기획안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공동의 작업으로 다양한 기획안들을 만들어 보고, 뭐 그 중에 하나가 나오면 좋고 질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들 합디다 계속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PD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새로운 포맷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꾸 다르게라고 표현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PD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았던 게, 예전에 백종원 씨가 진행했던 TVN에서 했던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PD들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가 만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통상적인 요리 프로그램은 레시피라고 해서 만두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재료들을 쫙 모아놓고 이거 얼만큼 넣고 이거 얼만큼 넣고 이건 얼마씩 가공하고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죠. 근데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는 그런 걸 역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두를 먹고 있는데 만두가 되기 전 커트, 찌기 전, 뭐 익어가는 과정, 또 그 밑에 버무리는 과정, 거기에 또 이제 반대로 뭐 이렇게 요리 재료들이 들어가는 과정,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쫙 보여주면서 이게 새로운 접근을 하는 거죠.
또 제가 봤던 그 우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었는데 해외 취재였는데 예를 들면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뒤로 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는데 우리 프리젠터만 앞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나중에 만든 사람 그거 어떻게 찍었냐 그랬더니 우리 프리젠터를 뒤로 걷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은 앞으로 걷잖아요. 근데 우리 프리젠터만 뒤로 뒷걸음질치게 걸어봐라. 그거를 쫙 찍은 거예요. 그걸 편집할 때 거꾸로 돌린 거죠. 거꾸로 돌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가는데 우리 프리젠터만 앞으로 오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혔다, 뭐 어쨌다. 세상을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 그림 같은 경우도 뭔가 남들과 다른 발상으로 촬영을 하고 다른 발상으로 편집을 해서 사람들이 확 눈길을 끌잖아요. 사람들이 다 뒤로 걷네? 저렇게도 걷나?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좀 자꾸 제가 뒤집어 보자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PD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고 사실 기획안 심사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신문 면접이라는 과정은 얘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나 없나. 크리에이터라는 표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뭔가 창의적이고 자기만의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보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면접에서의 자기만의 색깔,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겠네요. 저도 면접을 봤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올라갈 때는 정말 어떡하지 막 이렇게 떨려가면서 KBS 본관 6층을 올라갔는데요. 예. 보고 나오니까 너무 허탈해서 엘리베이터가 금방 내려갔던 기억인데요. 왜 허탈했어요? 아니, 너무 금방 이루어져서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생각이었겠죠. 한 10년의 언론 생활을 하면서 면접에 임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정도 면접을 볼 정도면 공부는 어느 정도 채워진 분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길을 채워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좋은 아이디어. 면접 들어갔더니 정말 양복 입으신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도열해 있잖아요. 이 면접자는 한 명이 있고 기가 없으면 눌리겠더라고요. 근데 그 기가 꼭 이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등하게 만나서 우리의 이 차별화된 생각, 크리에이터로서의 얘기를 편안하게 한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조금 면접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언론인 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기획력 이런 건 다 말씀하셨고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고 사회를 또 논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뭔가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직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덕목과 뭐 그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홍 기자한테도 제가 역으로 질문하겠지만 이렇게 가장 그 방송은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사람이잖아요. 콘텐츠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취재원도 이렇게 대상 자꾸 이렇게 내가 취재 대상 소모품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 기자 중에 한 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제 친구이기도 한데 네. 그 친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의 경우는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약간 보이지 않는 가불 관계처럼 돼 있잖아요. 출입처에서는 기자한테 어떻게든 좀 잘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벽을 사실은 깨는 기자들이 제가 보니까 항상 훌륭한 기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예를 들면 출입처의 그 말단 홍보 담당 직원이라도 가끔 밥을 사거나 명절 때 오히려 기자가 선물을 주거나 이런 기자들이 나중에 보면 큰 기자가 대기자가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자들의 속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권력자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항상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취재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은 밑에 실무자들이거든요. 말단 공무원이고 말단 직원이고 그런데 그 말단 실무자 직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큰 기자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자꾸 이제 높은 사람만 쫓아다니면 이게 너무 이제 권력지향적으로 되고 본인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이게 심성도 자꾸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저는 훌륭한 기자나 PD의 조건은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시장부터 청경까지 절대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또 쉽지가 않잖아요. 시장한테는 우리가 시장 만나러 갈 때는 옷도 좀 차려입고 가면서 청경 만나러 갈 때는 대충 가는 예를 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인간에 대한 애정은 똑같이 두고 특히 약자일수록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취재 이후에도 배려하고 이렇게 감싸주면 우리 사이가 한결 좀 따뜻해지고 취재를 떠나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PD들이 만드는 휴먼 다큐도 결국은 저는 그런 건데 결국은 인간에 대한 애정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지만 그걸 바탕에 깔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 사람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공감하면서 상대방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럴 때 이제 서로 마음이 열리면서 저는 다큐멘터리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거는 제작자가 내가 먼저 감동을 하고 느낌이 와야지 시청자들한테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재 대상에서 별반 느낌이 없으면 역시 프로그램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든 국내든 해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도전 지구탐구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해보면서 이제 시청률이라는 잣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방송 프로그램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접근하기 힘든 현장을 어렵게 갔거나 그러니까 남들이 못 가는 현장을 갔거나 또는 섭외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귀하게 섭외를 했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김정은 단독 인터뷰를 하면 당연히 특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섭외가 힘든 사람을 했거나 아니면 제작진이 엄청 고생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철군하는 과정이 복잡했잖아요. 그 현장에 우리 미디어 저널리스트가 가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담아내는 하나하나가 다 특종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장 하지만 위험하거나 접근하기 쉽지 않거나 남들이 쉽게 못 가거나 이런 현장들이 우리는 보고 싶은 거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있는 현장은 소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좋은 저널리스트가 되고 그렇다는 거는 인간에 대한 애정, 그것도 저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렵게 사는 예를 들면 미얀마 시위가 일어났을 때 군부가 그 사람들 총수할 때 미얀마 현장을 가거나 아프가니스탄을 가거나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과 고충을 담아내고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쫙 깔려 있을 때 프로그램이든 그 다큐멘터리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못한 말씀 있으시면 좀 더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강조했지만 PD로서 살아오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이 성장하던 시절에 방송국에 들어가서 혜택을 누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웬만큼은 다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좀 선택받은 PD였고요. 지금 이제 젊은 오히려 이제 저희 아들들 딸들 또래에 지금 이제 20대 30대 방송이나 콘텐츠 제작을 꿈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안정된 이제 시장은 없잖아요. 다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중파도 유튜브하고도 경쟁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 왓챠 플레이 다양한 이제 그야말로 모두가 속된 말로 만인과 만인을 위한 어떤 콘텐츠 어떤 경쟁의 시대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좀 더 차별화된 그러니까 결국 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나를 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몰라요. 기자는 모르겠지만 PD들은 궁극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PD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은 결국은 나예요. 근데 그 나를 객관화시켜서 결국은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지만 그 결국은 타인을 시청자를 설득하는 작업인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PD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정파적으로 이렇게 진보니 보수니 한쪽으로 치우쳤니 이렇게 논란들이 많은데
저는 후배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진보적인 톤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진보적인 주장은 하지 마라. 그건 왜냐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신 얘기 들으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어떻게 보수적인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가. 설득의 초점을 보수에다 맞춰라. 당신이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정말로 보수적인 사람들을 설득해서 진보의 축으로 한 발짝 옮기게 하는 게 당신이 정말로 프로그램이 기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방송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를 저는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봤고,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표현하고 나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시각으로만 하면은 이건 객관성도 떨어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 내가 진보면 보수의 입장, 내가 보수면 진보의 입장을 가능하면 설득해서 거기에 내 목소리를 실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공적 언론,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될 최대의 가치가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런 게 우리가 공영방송인으로서 어떤 자질이자 또는 보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열의 시대에 통합의 기능으로서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 말씀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